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커머스 회사 아이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권준성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마케터한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량인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 문제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혹시 인지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문제 현상들은 한 가지 문제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랑 이제 교제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교제를 하는 상황에서 자꾸 말싸움을 하고 안 치운다, 뭘 안 치운다 그러고 계획을 안 짰다 그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원인을 깊숙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결국 한 개의 문제점일 확률이 높아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그냥 가치관이 다르다, 삶을 대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 현상들은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한 개의 문제점에 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 현상과 문제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점과 문제 현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납적 사고랑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문제 현상에서 문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귀납적 사고란 무엇이냐면 여러 현상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본 사과가 다 빨간 사과였다 그러면 사과는 빨갛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관찰한 현상으로 시작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사고 방법 중에 하나고요. 상관관계는 이제 서로 연관성은 있으나 이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관계를 뜻해요. 상관관계랑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인과관계가 있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것. 근데 상관관계는 그냥 연관성 정도가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레임 밖에서 문제 현상 보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일화를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현대 이제 정주영 회장이 과거에 아이젠하워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유엔군 묘지가 횡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잔디를 심어라 라는 요청을 이제 받은 거죠. 받았을 때 정주영 회장이 오케이 알겠다 라고 승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계절에서 잔디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이제 그걸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하고 그가 한 행동은 보리를 그 묘지에 심기 시작했어요. 정주영 회장은 문제를 프레임 밖에서 본 거예요. 문제 현상을 어떻게 봤냐면 저 사람은 잔디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횡한 것을 없애줄 푸른 조경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이렇게 프레임 밖에서 문제 현상을 보면 해결책이 정말 의외로 간단히 나오기도 해요. 또 다른 예시로 거짓이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나사에서 엄청난 비용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개발한 우주펜 일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화냐면 우주에서는 이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볼펜 잉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사가 우주에서 볼펜을 쓰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거죠. 개발을 했는데 러시아는 우주에서 볼펜을 쓰지 않고 연필을 썼다고 해요.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마찬가지로 프레임 밖에서 문제 현상을 본 거예요. 우리가 볼펜이 안 나오는 거, 아까 방금 전 예시로 돌아갈게요. 볼펜이 안 나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현상이었어요. 문제점은 우리가 그 우주에서 뭔가를 쓸 수 없다 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프레임 밖에서 문제 현상을 보니까 해결책으로 볼펜이 아니어도 되잖아, 연필이어도 되잖아, 이런 식의 해결책이 나온 거죠. 이렇듯 프레임 밖에서 문제 현상을 보면 문제점을 조금 더 문제 현상과 구분해 가지고 정의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가 관점을 형성하고 관점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해결책이 정말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만 말하면
문제점과 문제현상, 그래 뭔지는 알겠어. 근데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현재 상태와 기대 상태의 격차를 인지하는 거예요. 문제는 기대 상태와 현 상태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대 상태와 현 상태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찰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대한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잘게 쪼개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또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기대 상태가 권상우 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권상우 몸이었어요. 근데 현재 상태는 뭐 체지방률 30% 뚱뚱한 비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랬을 때 현 상태와 기대 상태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권상우의 몸을 보고 체지방률을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 권상우의 몸을 보고 킬로그램 수만 체크한 경우에 킬로그램 수를 같이 맞춰도 권상우의 몸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 상태와 기대 상태를 정말 명확히 정의하셔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체지방률 나는 30%, 권상우는 10%,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야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체지방률이 높아졌고 몸무게가 늘어났구나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혹은 내가 활동량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사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셔야 돼요. 그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실 때는 최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활동량이 없다. 왜 활동량이 없는가? 이렇게 OY를 쓰는 거예요. OY는 5번의 왜를 외치자 라는 뜻이에요. 네, 왜 활동량이 없는가? 아침에 택시를 타서 그렇다. 왜 택시를 타는가? 늦게 자서 그렇다. 왜 늦게 자는가? 늦게 퇴근한다. 왜 늦게 퇴근하는가? 야근이 많다. 왜 야근이 많은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체지방이 많고 뚱뚱해진 게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은 업무 능력을 향상하면 이 체지방이 많고 뚱뚱해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문제 정의를 만약에 뭐 체지방이 많고 뚱뚱하다, 여기서 뭐 운동을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또 잘못된 방향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하셔야 되고요. 네, 잘게 쪼개어 거꾸로 생각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또 이제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히 표현하는 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더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서 병원에 산소호흡기가 부족해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더 사면 되겠네 라는 해결책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병원은 지금 이용 가능한 산소호흡기가 부족해 라고 표현을 하면, 그럼 이용 가능한 산소호흡기는 뭐고 이용 가능하지 않은 산소호흡기는 뭐지?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용 가능하다면 왜 가능하고 이용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런 표현을 쓰면 해결책이 엉뚱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목적과 목표 혼동하셔가지고 쓰는 경우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두 개는 또 엄연히 달라요. 자, 목적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고요. 목표는 도달하려는 이제 실질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떤 걸 원하냐, 그리고 어떤 결과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고요. 목표를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조금 하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의 목적이 뭐고 마케팅 목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마케팅 목적이 매출이다 라고 되는 경우에 잘못된 마케팅 활동을 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계속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태도가 기본을 만들고 기본이 시간을 만나면 이제 실력이 되고, 실력이 시간을 또 만나면 성과가 돼요. 아까 전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과를 내는 사람은 실력자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실력자는 성과를 내요. 하지만 성과를 냈다고 해서 실력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실력을 가져야 되고, 그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기본이 탄탄해야 되고, 기본을 완성하는 건 태도기 때문에 계속 정의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또 목표는 또 어떻게 설정하는데, 목적은 또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스마트라고 하거든요. 앞에 대문자들을 따가지고, 앞 스펠링들을 따가지고 이제 스마트라고 압축을 했고, 한글로 번역하면 구체적이고 기한이 있어야 하고, 달성 가능해야 되고, 목적과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야 라고 하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떤 부자? 돈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데? 그리고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 기한이 없고요. 달성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모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적과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도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측정 가능한지 측정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 또한 애매모호해요. 이럴 경우에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목표 설정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거든요.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목표는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3명의 고객을 데리고 오겠다, 10일 안에. 그래서 이 3명의 고객이 한 개씩 상품을 구매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친구들이고, 친구들 30명한테 연락을 하겠다. 10명 중에 1명은 구매를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3명의 고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30명의 친구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략과 전술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 하위에 목표가 있고, 목표 하위에 전략이 있고, 전략 하위에 전술이 있어요. 전략은 뭐냐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전술은 도달하려는 실제적인 대상, 이거거든요. 목표를 달성하게 돕는 지표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가 CSF랑 KPI라는 지표예요. CSF는 핵심 성공 요인으로 목표 달성과 인과관계가 있고요. KPI는 핵심 성과 지표예요. 이 둘을 왜 이렇게 지표로서 관리를 하냐 이러면, 우리가 진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개선을 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로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CSF가 핵심 성공 요인이 고객 집착이다. 그러면 KPI는 고객 집착을 반영하는 숫자가 돼요. 그러면 고객 만족도 점수 같은 것들이 되겠죠. 혹은 이제 고객 불만족 점수. 고객 만족도 점수가 높으면 고객의 집착을 잘한 거고, 고객에 대한 집착을 잘했으면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달성할 거니까요. 4번째 태도로서 사람이 진짜 집착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제가 과거에 커머스 브랜드를 처음에 할 때 고객이 밤 9시쯤에 첫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알고 어디서 구매를 했을까, 그런 구매 경로나 유입 경로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사람이 집착하는 태도가 조금 필요해요. 사람이 집착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일어나는 곳과 거래가 일어나는 형태, 그리고 어떤 상품이 얼만큼 거래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객 경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래 이해한 척 자신을 속이기 금지라고 써놨는데, 저는 지금 한 10년 동안 한 200명 넘는 직원들과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제가 이제 패턴들을 이제 본 결과,
그들조차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내가 이해했다, 내가 이거 보고 있다, 내가 이거 확인하고 있다, 체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래가 일어나는 곳에서 정말 거래가 일어나는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얼만큼 거래가 일어나는지, 고객 경험은 어떤지를 보는 인원은 정말 적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순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러면 캐치할 수 있는가, 또 쉬운 예시를 또 가져왔어요. 이렇게 마케팅은 되게 특별하고 다르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마케팅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다 보면 좋은 점이, 왜 저 사람은 저 물건을 샀지? 왜 수많은 물건 중에 저 상점에서 샀지? 그리고 저 사람은 실제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지? 상품 소비 경험이 어떻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톡딜이라는 화면이에요. 톡딜이라는 거래 환경이죠. 네, 거래가 일어나는 곳은 톡딜이었어요. 우리 톡딜도 들어가 보죠. 톡딜도 들어가 보고, 뭐 쿠팡도 보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데 켜가지고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보고 주문도 하고 이러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거래가 일어나는 곳 어딘가, 톡딜이네. 그리고 어떤 상품인가, 저 상품은 효소였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는가, 할인으로, 65% 할인으로. 그리고 얼만큼의 거래량이 있었는가, 2,000개 가량 팔렸네. 그리고 고객 경험은 어떤가, 고객 경험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리뷰를 통해서 만족한 인원이 얼마나 되고 불만족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만족했고 어떤 포인트에서 불만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사람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설을 수립하는 거예요. 어떤 가설이냐면, 이 효소 브랜드는 왜 톡딜에서 이 많은 2,000명의 사람들한테 65%의 가격 할인 방법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 왜 이렇게 잘 팔렸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상품을 효소 상품이나 아니면 실제로 효소와 성격이 비슷한 상품을 팔 때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는 태도는 좋은 마케팅 활동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첫 주문을 받았을 때 흔적을 추적하고 확인했다고 했죠. 근데 요즘도 아직도 그래요. 그냥 특이한 곳에서 들어와 가지고 구매가 일어난 경우에 흔적을 확인하고 그 흔적을 추적하고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일단은 고객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왔지? 이게 궁금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왜 구매했지? 이것도 궁금해해야 돼요. 그리고 구매 이후로 만족하는 부분이 뭐고 불만족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 다 궁금해해야 돼요. 왜 자꾸 궁금해하라 하냐? 이게 공감이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은 공감이라고 했어요. 공감을 하면 이익이 높아져요. 그리고 비용이 줄어들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리뷰는 고객들이 친절하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상품을 이렇게 개선해라, 나 이런 거에 만족했다. 이 상품의 가치 제한이라 그러죠. 상품의 가치 제한이 제대로 먹혔어, 제대로 나한테 제한이 됐어, 나 설득됐어 를 알려주는 창구가 리뷰고요. 만족 리뷰 같은 경우에 가치 제한이 잘 됐어 를 표현하는 거고, 불만족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야, 너희 상품 개선점은 이런 거야, 너희의 촉진 개선점은 이런 거야, 너희의 가격 개선점은 이런 거야, 너희의 유통 개선점은 이런 거야. 아까 전에 설명드린 포피 믹스, 포피, 포시 기억나시죠? 네, 그 포피에 대한 조합을 달리해라 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지 고객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 중요해요. 이렇게 흔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실제 사례를 제가 4강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3강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본 형성에 제일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태도들을 듣고 숙지하신 뒤에 꼭 체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강에서는 나머지 태도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